안녕하세요.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장입니다. 전 소니의 카메라들을 꽤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SL 카메라가 장악하고 있던 고급 카메라 시장에서 외면받던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린 소니의 저력이 참 대단하죠. 그 기세에 놀라서 다른 제조사의 카메라를 쓰다가 소니로 바꾸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소니의 카메라를 쓰면서 전 꽤 다양한 소니의 E마운트 렌즈들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렌즈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니의 E마운트 렌즈들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렌즈는 자이스의 바티스 135mm f2.8 렌즈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소니와 자이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소니는 예전부터 전자기기 제조사지 광학회사가 아니잖아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것을 이유로 소니의 카메라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소니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수의 광학회사인 자이스와 손을 잡습니다. 그런 경우가 소니만은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라이카와 손을 잡았었고 삼성은 슈나이더와 손을 잡았었죠. 그렇게 소니는 자이스가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자신들이 생산한 렌즈에 자이스의 마크를 장착해 고급 라인업으로 출시했고 그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둘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이스는 소니의 기세에 편승하기 위해서 소니 E마운트 전용의 바티스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소니는 자이스 마크가 붙은 렌즈를 최상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대신에 자신들이 인수한 미놀타의 정체성을 계승한 GM 렌즈의 최상위 렌즈 자리를 승계합니다. 대부분들이 처음에 GM 렌즈의 탄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지만 소비해줄 소니의 유저층은 탄탄해져 있었고 GM 렌즈 또한 뛰어난 성능으로 사랑받기 시작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이스의 바티스가 약간은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립니다. 바티스 시리즈들 가운데 초창기에 출시된 25mm나 85mm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약하고 줄을 서야지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GM 렌즈가 출시된 이후에 소니는 바티스가 가지고 있던 화각대를 GM 렌즈로 출시했고 바티스는 상대적으로 주목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티스는 조리개가 조금은 희생되더라도 미러리스의 장점을 살려서 성능 좋고 가벼운 렌즈로 만들자는 것이 모토였는데 어느새 유저들은 SLR과 같은 기준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무겁고 크더라도 조리개가 밝은 GM 렌즈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자기기 제조사라고 평가절하되지 않을 인지도를 쌓았고요. 렌즈 제조 기술이 꽤나 발전한 소니의 렌즈를 네이티브 렌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자이스는 서드파티라는 식의 역전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티스 135mm가 저평가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니의 135mm GM 렌즈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주목도를 잃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이스는 사진용 카메라 렌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인 메이저 광학회사지만 이런 사태가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여전히 바티스의 팬층은 꽤나 두껍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상처럼 바티스 하나로 통하는 시절은 지나갔고 종종 커뮤니티에서 바티스냐 GM이냐로 나뉘어서 설전을 벌이는 유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티스 135mm는 그런 미묘한 상황에서 출시되었는데 곧바로 소니에서 동일한 화각의 135mm GM 렌즈를 출시하면서 주목도가 급감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저평가된 소니의 렌즈로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렌즈의 가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35mm GM 렌즈의 경우 조리개 수치가 f1.8인 것에 반해 바티스 135mm 같은 경우에는 f2.8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볍고 컴팩트한 렌즈가 모토인 바티스 시리즈임에 불구하고 바티스 135mm가 많이 컴팩트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135mm GM과 비교했을 때 직경은 작지만 길이는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바티스가 7mm 정도 짧긴 하지만 근래 출시되는 자이스 렌즈들이 후드를 장착했을 때 완성형이 되는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후드를 장착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더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무게는 135mm GM 렌즈가 950g인데 반해서 바티스 135mm는 614g으로 현저히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리개 수치를 넘어설 만큼 유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렌즈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이 렌즈는 아포렌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앞에 주절주절 말하고 마지막에 다른 설명 없이 이 렌즈는 아포렌즈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하고 끝낼까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 용기가 저는 없었고, 아포렌즈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포렌즈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아포렌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자고 합니다. 아포는 아포크로매틱을 줄임말로써 자신이 근무했던 자이스는 물론 광학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위인인 에른스트 아베에 의해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포크로매틱은 굴절률이 다른 세 장의 렌즈를 겹쳐서 색수차를 극단적으로 없애는 기술이고, 기존의 고급 현미경과 천체 만환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치밀하고도 정밀한 설계와 가공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설계인데, 자이스는 아포의 선구자답게 고급 카메라 렌즈들의 아포 기술을 사용해왔죠. 자이스의 현재 라인업들 가운데서 정점에 있는 오투스 라인업의 경우가 아포 렌즈를 사용해서 생산된 렌즈입니다. 그런데 오투스와 예외로 자이스는 135mm 화각 렌즈들에는 최상위 등급이 아니더라도 아포 구조를 고집해왔습니다. 밀부스와 오투스로 SLR 렌즈의 라인업이 나뉘기 이전부터 자이스는 135mm에는 아포를 썼고, 그 설계를 이어받은 밀부스도 여전히 아포를 사용하고 있고, 소니용 렌즈인 바티스의 135mm에도 아포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아주 드물게 아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기술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재료공학의 발달을 고려했을 때 아포 기술이 장착된 렌즈를 생산해내기보다는 비구면 렌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로 렌즈 생산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바티스 135mm의 설계를 보면 아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특수 렌즈는 비구면 렌즈는 아예 제외하고 저분산 렌즈들로만 채워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구면 렌즈가 굉장히 저렴한 렌즈들에도 일상적이게 된 근래 트렌드와는 완전히 다르죠. 현재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아포 구조 렌즈를 생산해내는 렌즈 제조사는 자이스와 라이카 두 회사입니다. 근데 일례로 라이카에서 생산해내는 M용 50mm f2.0 스미크론 아포 렌즈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자랑하죠. 그런 아포 구조 렌즈가 소니를 위해 출시되었고, AF를 장착한 데다가 가볍고 아포 렌즈라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로 출시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제가 소니에서 가장 평가절하된 렌즈로 이 렌즈를 꼽은 것입니다. 바티스 135mm는 극단적으로 색수차가 사라진 아포 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색수차로 인한 거슬림도 거슬림이지만 색수차가 사라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해석력과 더불어 맑은 느낌을 이 렌즈로 찍은 사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는 근래 내내 제가 사는 곳에는 비가 와서 맑은 날씨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음에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한 원거리 풍경에서도 사물의 영상이 뭉개짐 없이 또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포 렌즈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포 렌즈들의 특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렌즈를 적층시키는 구조를 택해서인지 아포 렌즈들은 조금씩 어두운 것이 특징입니다. 렌즈 밝기를 올리기 위해선 구경을 키워야 하는데 실제 카메라 사용자를 고려한 크기로 제작되었을 경우에 다소 어두울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포 렌즈들은 화사한 표현력보다는 날카로운 선예도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렌즈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조리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135mm의 경우는 망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보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리개 수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두 번째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아포 구조를 위한 렌즈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포 렌즈들은 크기와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티스 135mm가
다른 바티스들에 비해서 컴팩트한 느낌을 주는 렌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바티스 시리즈를 들어볼 때면 항상 놀라는 사실인데 가볍긴 가볍습니다. 바티스 135mm가 작진 않아도 가볍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조사인 자이스 오투스 시리즈를 보거나 아까도 언급했던 라이카의 아포 렌즈들을 보면 일반적인 유저들은 구매욕이 아예 생길 만한 가격대의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티스 135mm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경쟁자와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포 렌즈임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GM 렌즈도 무척이나 좋은 렌즈고 가격을 생각하면 시그마 아트 135mm 렌즈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원을 좋아하는 소니 유저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야 할 이 렌즈가 조금만 더 밝았으면 아니면 조금만 더 가격이 낮았으면 이런 평가를 받기엔 조금 아쉬워서 전 소니 유저들에게 평가 절하받은 렌즈 1위로 이 렌즈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35mm 화각대 렌즈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인물을 찍을 때 배경과 분리되는 느낌도 너무 좋고 풍경을 찍을 때도 배경의 압축을 고려해서 자주 쓰는 편입니다. 135mm 렌즈를 고려하고 있는 소니 유저들이라면 바티스 135mm를 후보에 올려놓아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판매처에 와서 만져라도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당 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